나 아직도 네가 웃을 때 눈꼬리 주름 생각난다. 가슴 어딘가가 간질거리며 나이를 먹어도 설렘은 그대로구나 싶다.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늦었고 마지막 보험이 되어줄게.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67세 여자의 밤이 길어진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방 스탠드만 켜진 밤이었습니다. 시문이는 침대 한쪽에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67세가 된 지금도 잠자리에 들기 전 밴드방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동창의 밴드방에 새 알림이 하나 떠 있더군요. 은희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밴드방이 아니라 개인 쪽지창이 열렸습니다. 은희야, 나 준호다. 기억하니? 메시지가 떠 있었죠. 화면을 보며 은희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준호가 몇 명 있었거든요. 김준호도 있었고, 이준호도 있었고, 백준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일까 생각하며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답장을 눌렀어요. 백준호요? 그 풋살하다가 손가락 다친 그 준호요?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맞아요. 내가 파스 붙여줬잖아요. 아, 그 준호구나 싶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에 풋살을 하다가 손가락을 접질린 일이 있었어요. 보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은희가 보건실에서 파스를 가져다 붙여준 기억이 났습니다. 그냥 반 친구로서 도와준 거였는데 준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고마웠어요. 보건 선생님 오기 전에 내가 척척해줘서. 준호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어요. 준호는 키가 큰 편이었고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었지만 친구들과는 잘 어울렸죠.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옛적 나누는 인사련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나 아직도 내가 웃을 때 눈꼬리 주름 생기는 거 생각난다. 은희는 가슴 어딘가가 간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설렘은 그대로구나 싶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이 신경 쓰였는데 누군가는 그 주름까지 예쁘게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됐어.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준호의 메시지를 읽으며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눈꼬리에 주름이 생겼어요. 스탠드 불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절친 윤명자였어요. 명자도 67세, 은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거의 매일 연락하는 사이죠. 둘 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습니다. 은희야, 뭐해? 불 켜져 있길래. 그냥 밴드방 보고 있어. 밤에 밴드 쪽지? 조심해. 요즘 이상한 재혼 브로커 많대. 뉴스에서 봤는데 동창 행세하면서 접근한다더라고. 명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괜히 움찔했어요. 야, 준호는 진짜 동창이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손가락 다쳤을 때 파스 붙여준 것도 기억하고. 그래도 조심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데. 동창의 명단 다 뒤져서 접근한대.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 노린다고 하더라고. 명자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재혼 사기 뉴스가 나오면 은희에게 꼭 전화를 걸어서 주의하라고 말하곤 했죠.
때로는 지나치게 의심스러워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은희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어요. 동창이어도 돈 얘기 나오면 딱 끊어. 알았지? 그리고 혼자 만나지 말고 꼭 여럿이 있을 때 만나. 알았어, 알았다고. 너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은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쪽지창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우리 나이가 늦었지만, 아니, 마지막 보험이 되어줄게. 마지막 보험이라는 말이 묘했습니다.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인 표현이었어요. 67세가 된 지금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보다는 마지막 보험이라는 솔직한 표현이 더 와닿았죠.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뜻으로 들렸어요. 은희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준호의 말투가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어요. 조금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였죠. 그때도 준호는 말주변은 없었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좋아했어. 말은 못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준호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되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말은 달콤했고 밤은 길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집에서 은희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혼자 잠자리에 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살아가는 시니어의 밤은 참 깁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밤에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준호의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눈꼬리 주름을 기억한다는 말, 마지막 보험이 되어주겠다는 말. 달콤한 말들이었지만 명자의 경고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진짜 옛 동창의 진심일까요? 은희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쪽지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준호가 온라인 상태였어요. 아마 자신과 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었죠. 혼자 사는 시니어들의 밤은 다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희는 답장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과 그의 달콤한 말들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호와 은희는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고등학교 시절 추억담이었는데 점점 일상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준호는 은희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이야기에도 맞장구를 쳐주었고 은희는 준호가 기르는 화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죠. 문화센터 카페에서 만나자는 준호의 제안에 은희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명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진짜 동창인지 아니면 명자 말대로 사기꾼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은희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준호가 올까요? 온다면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준호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시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안경을 쓴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희 씨?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정말 백준호가 맞았어요.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굵어졌지만
말투와 억양은 그대로였거든요. 준호는 장미 두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꽃까지 준비하시고 둘만 알고 지내요. 동창방은 시끄러워서. 갑자기 왜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싫잖아요. 우리 나이엔 조용한 게 좋아요. 준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동창의 밴드방에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오가곤 했거든요. 누가 재혼했다더라, 누구는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준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은희가 좋아할 만한 클래식 공연 이야기를 꺼냈고 실제로 다음 주 공연 표를 미리 예매해 두었다고 했어요. 점심값도 자연스럽게 계산했습니다. 손이 차네요. 장갑 사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엔 관절 관리가 중요해요.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은희는 자꾸 마음이 풀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여자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줄곧 아줌마 할머니로만 불렸는데 준호는 은희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해주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예뻐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진심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런 말들에 설레는 자신이 신기했어요. 준호와 함께 있으니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새로웠어요. 은희 씨, 혹시 연금은 잘 받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당황했어요. 네, 잘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어떠세요? 요즘 의료비가 많이 오르던데. 그것도 별 문제 없어요. 준호의 질문들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관심 표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끼리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혹시 이런 건 알아요? 재혼하면 서로 수익자를 지정해 둘 수 있대요. 은희는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왜 재혼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수익자요? 네,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은희 씨 이름으로 바꿀게요. 은희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익자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전 준호가 했던 마지막 보험이라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아, 미안해요. 성급했나요? 그냥 은희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준호는 금세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분명히 달콤한 말들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은희는 명자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명자야, 수익자 변경이라는 게 뭐야? 명자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거기서 멈춰. 그 말 나왔다고? 서류 언급하면 바로 브레이크야. 아직은 말만 나왔어. 말이 시작이지. 은희야, 진짜 조심해. 내가 뒷조사 좀 해볼게. 명자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은희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분명히 진짜 동창이었고 만나서 확인해봐도 고등학교 때 그 준호가 맞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냥 은희 씨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어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준호의 사과에 은희는 다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요. 67세라는 나이에 연애를 한다면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젊은 사람들처럼 순수한 감정만으로 만날 수는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다음 주 클래식 공연 같이 봐요. 베토벤 교향곡 9번이에요. 좋아요. 은희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는 거였거든요.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는 이런 문화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준호 덕분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경고와 준호의 수익자 이야기가 자꾸 겹쳐서 떠삼장. 도장 앞에서 멈춘 손 올랐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베토벤 교향곡 9번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오래간만에 이런 깊은 여운을 느꼈어요. 준호도 진심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모습이었고 공연이 끝난 후 둘은 카페에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저도요. 혼자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준호는 클래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생애와 9번 교향곡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은희는 점점 준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은희에게 은행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희 씨, 지난번에 말했던 수익자 변경건 실제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서로 진심이라면 이런 것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말이에요. 준호의 말에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아직 망설여졌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준호는 이미 준비를 다 해둔 듯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능숙하게 업무를 설명했어요. 수익자 변경 신청서 2부 주세요. 스피커에서 번호가 불렸습니다. 2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창구에 앉자 직원이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고객님, 수익자 변경은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준비해 오셨죠? 준호가 은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보험 수익자를 은희 씨로 바꿀게요. 은희 씨도 저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은희는 볼펜을 손에 쥐었지만 선뜻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볼펜 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사랑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내 이름을 빌린 덫일까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명자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자가 서류를 덥석 잡았어요. 이 변경건 상담실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어요. 명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뭘 아는데 이래? 은희야, 난 내 친구야. 친구가 도장 찍는 순간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 명자는 창구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최근에도 이런 수익자 변경건이 많았나요?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서요. 직원은 난감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업무상 비밀이라 대답하기 어려운 눈치였어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는. 준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왜 끼어드세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막는 거야. 은희가 후회할 일을 막는 거라고.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어요. 은희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들, 일단 상담실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셋은 은행을 나와 밖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 서두를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그 말은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공공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은희는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자야, 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내가 어디 간다고 하길래 따라왔어. 혹시나 해서. 사실 명자는 며칠 전부터 은희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행동 패턴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고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만 꺼냈어요.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라면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잖아요. 책임은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서류로 지는 게 아니라. 명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은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명자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 씨, 우리 좀 더 천천히 해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준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 나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그 말에는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너무 서두르시니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은희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은희 씨와 확실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은희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명자가 은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오늘은 집에 가자.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어요. 마음은 준호에게 기울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은희와 명자가 떠나고 난 후 준호는 혼자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됐어요. 친구가 방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희를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안도감보다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강했어요. 준호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새벽 2시,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켰습니다. 동창의 밴드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대화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메시지 시간대가 일정했어요. 주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말투와 이모티콘이었어요. 준호는 항상 똑같은 패턴의 이모티콘을 사용했고 특정 단어들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마지막 보험, 서로 의지, 확실한 관계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명자는 밴드방 멤버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혹시 준호가 은희에게만 접근한 게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몇 명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혹시 준호 씨한테서 개인 메시지 받은 적 있어요? 먼저 이옥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옥자는 66세로 2년 전 남편을 여인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알았어? 준호 씨가 저한테도 연락 왔는데. 수익자 얘기도 하고. 명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이번에는 박영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미도 67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미야, 준호 씨 기억해? 혹시 그 사람한테서 개인적으로 연락 온 적 있어? 영미의 답장도 놀라웠습니다. 있어. 나한테도 마지막 보험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말, 세 사람에게.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이옥자와 영미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셋이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보기로 한 거예요. 준호 씨가 저한테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이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지막 보험이 되어주겠다. 서로 의지하며 살자, 이런 말들. 영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수익자 변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준호의 메시지들을 캡처했습니다. 시간과 내용을 비교해 보니 정말 똑같았어요.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보낸 거네요. 셋은 경악했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여러 명에게 똑같이 보낸 복사본이었던 거예요. 명자는 은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지금 당장 만나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준호 관련해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 카페로 와. 은희가 도착하자 명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여성에게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 같은 시간대, 같은 내용, 같은 말을 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문장이 그냥 복사된 거였어요.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적어도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희는 충격받았습니다. 준호와의 달콤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자신만 특별하게 여겨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죠. 명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진짜 이름이 백준호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밴드방 가입 날짜를 보니까 최근이에요. 무슨 뜻이야? 진짜 동창이라면 밴드방에 진작 들어있어야 하는데 2달 전에 갑자기 가입했어요. 이옥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백준호라는 애가 있긴 했는데 그 애랑 지금 준호 씨랑은 느낌이 달라요. 영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동창회 모임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때 다들한테 알려야겠어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준호 씨가 정말 사기꾼이라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날 밤 은희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미리 프로젝터를 준비해 두었어요. 다들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가 모임장에 들어서자 명자는 화면을 켰습니다. 세 여성에게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떴어요. 시간, 내용,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은 메시지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다들 외로워 보여서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명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을 위로하는 사람이 서류 얘기를 먼저 꺼내나요? 그건 그리고 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보내는 게 위로예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탄식했어요. 정말 실망이다. 준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에 나타난 똑같은 메시지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은 말을 여러 명에게.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갑자기 행사장을 뛰쳐나갔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명자가 은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아래에서 준호를 발견했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 은희가 부르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은희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그대로 가로등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68세의 남자가 길거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어요. 준호 씨, 일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어차피 다들 알게 됐는걸요. 준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말 왜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했어요, 은희 씨. 완전히 망했어요. 작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았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와 빨리 결혼하면 서로 기대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희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기라고 욕하면 간단하겠지만 이 남자의 눈에는 겁과 부끄러움이 함께 있었어요. 순전히 악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한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은희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정말로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세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준호는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예요? 최세나라는 사람이. 준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재무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무슨 방법을요? 밴드방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찾아서 접근하라고. DM으로 먼저 연락하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얻은 다음에 수익자 변경을 유도하라고.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브로커군요. 준호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세나 씨가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일을 시키거든요. 성공하면 수수료를 나눠 가지고. 그래도 결국엔 선택한 건 준호 씨잖아요.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세나 씨가 시킨 대로 접근했지만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진짜로 갔어요. 은희는 그 말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으니까요.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옥자 씨, 영미 씨한테도 똑같이 했잖아요. 사과해야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만약 제가 받은 게 있다면 돌려드려야 하고. 받은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미 씨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용돈이라고 30만 원을 주셨어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은희를 찾아서 나온 거였어요. 은희야, 여기 있었구나. 명자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아니 정확히 누구세요? 진짜 이름이 뭐예요? 백준호 맞아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호는 명자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업 실패, 보증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최세나라는 브로커의 유혹. 명자는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변명은 안 되죠. 알고 있어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다시 최세나였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받았습니다. 네, 세나 씨.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계획대로 안 됐다면서? 들켰어요. 다 끝났어요. 바보야,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 준호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그물을 끊어야 할까요? 준호 뒤에는 최세나라는 더 큰 브로커가 있었고 아마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였어요. 준호 씨,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명자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제가 당당하게 처벌받겠어요. 은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한테만은 진심이었어요? 네. 그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은 후였어요. 은희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준호의 뒤에 최세나라는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은 받지 않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동창회에서 그 일을 공개하신 분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최세나라고 합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바로 어제 준호가 받던 전화의 그 사람이었거든요. 잠깐 스피커폰으로 바꿀게요. 친구도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자는 급히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삼자통화로 연결했습니다. 은희야,
지금 최세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했어. 누구요? 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통해서 일을 시킨 사람이에요. 어제 일이 어떻게 됐는지 뉴스로 들었어요. 뉴스요?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이 SNS에 올라갔더라고요. 시니어 재혼 사기 관련해서요. 은희와 명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도박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외로운 분들, 특히 연금이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하라고 윗사람들이 시켜요. 명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삶을 우롱한 건 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갑자기 왜요? 어제 준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한 분한테는 진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나요? 네, 많아요. 준호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각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명자와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준호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그래요. 사업 실패하거나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죠. 세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계약서, 대화 기록, 피해자 명단. 다 드릴게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려면 완전히 끊어야 해요. 그러려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야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준호 씨, 병원에 다니세요. 기억력 검사요. 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처음에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경도인지장애 의심 판정이 나왔어요. 명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준호 씨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네. 무서워서 치료는 받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시킨 일을 한 거죠. 은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준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화를 내야 할까요?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한 일이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거잖아요. 그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예요. 담당 의사는 김영우 교수님이고요. 세나는 자세한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병원이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전화가 끝나고 은희와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처음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고 준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은희야,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명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그리고 준호 씨 병원도 함께 가고. 함께요? 응.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처는 정확히 진단해야 낫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와 명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세나가 약속대로 자료들을 넘겨주었어요. USB에 담긴 대화 기록, 계약서, 피해자 명단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수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사를 받아야죠. 하지만 인지장애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경찰서를 나온 후 둘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병원에 가세요. 우리도 함께 갈게요. 왜 그러세요? 세나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준호 씨 상태에 대해서 들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웠겠죠. 준호 씨, 우리가 함께 가는 이유는 준호 씨를 도우려는 거예요. 은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명자도 덧붙였습니다. 벌 받을 건 벌 받고 치료할 건 치료해야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셋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셋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곳이었거든요. 백준호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준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희와 명자도 함께 들어갔어요. 김영우 교수는 준호의 이전 검사 결과를 다시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검사 받으러 오셨다가 결과 확인 안 하고 가셨죠? 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다행히 초기 의심 단계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보이긴 하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예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겁나서, 인정하기 싫어서, 더 나쁜 길로 갔네요. 의사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흐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최근에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다면 더욱 그럴 수 있겠네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평소라면 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의사의 말을 듣고 은희는 준호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겠더군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인지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고요.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준호는 처방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치료받겠어요. 더 늦기 전에. 병원을 나온 후 셋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세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준호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니 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있네요.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 정도와 본인의 상태, 그리고 협조 정도를 종합해서 결정될 겁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은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결혼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둘 다를 위해서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죠.
대신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가능하면 손해도 배상하고요. 영미 씨한테 받은 돈은 이미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릴 거예요.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씨. 당신한테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은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동창회 밴드방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후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호 씨는 현재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일을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희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시니어 디지털 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을 때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모임 말이에요. 반응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끼리 서로 지켜주자고요. 명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첫 시간 주제는 달콤한 DM 구별법과 서류는 뒤로 미루기로 하자. 은희는 웃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완벽한 주제네요.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준호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역시 우리 명자 언니. 은희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외로움을 이용해서 파는 건 분명히 죄예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상의해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돈이나 서류 얘기가 나오면 일단 48시간 보류하세요.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세요. 셋째, 건강검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모임이 끝나고 은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쁜 일을 계기로 좋은 일이 시작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잘했어.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친구잖아. 서로 지켜주는 거지.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희 씨,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은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세나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일당이 검거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문화센터 작은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니어 디지털 지킴이 모임이 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석하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은희는 앞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큰 글씨로 정리된 내용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 돈이나 서류 얘기가 나오면 일단 48시간 보류하세요. 사랑은 급하지 않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어요. 두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와 꼭 상의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건강과 기억력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참석자들도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천천히, 마음은 또렷하게 가져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희는 잠시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보험은 서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예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강의실 문 밖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은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동창회에서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이정호. 은희는 이정호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준호 사건을 듣고 충격받았던 분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성분이었는데 정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은희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서류 얘기는 금지예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하하, 당연히 금지죠. 그냥 정말 감사 인사만 하고 싶어서요. 은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명자가 은희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그러게.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강의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은희는 정리를 하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어요. 준호는 정말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근황을 전해주는 공통 지인이 있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꾸준히 사과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최세나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세나 본인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메시지였어요. 시니어 지킴이 모임 참석자들이 만든 단체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프로그램 안내 합창 연습 따뜻한 거절법 워크쇼. 명자가 하트 이모티콘을 눌렀고 다른 분들도 참석 의사를 표했어요. 은희야, 정말 좋은 일을 시작했다. 명자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둘은 문화센터를 나와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는 은희와 명자처럼 저녁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 뭐가?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 맞아. 나쁜 일이 좋은 계기가 된 셈이네. 은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첫사랑도 좋고 황혼 로맨스도 좋아. 하지만 진짜 마지막 보험은 결국 나를 믿는 마음이야. 명자가 은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켜주는 친구들. 맞아. 그게 진짜 보험이지.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준호 사건 이후로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났다. 다들 서로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정호 씨에게서 커피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해볼까 생각한다.
은희는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제는 더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 무서우면서도 기대된다. 일기를 마친 은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 오후에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물론 친구분도 함께 오셔도 좋아요. 은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정호 씨도 준호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었나 봅니다. 친구도 함께 오라는 제안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은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명자 언니와 함께 갈게요. 그리고 명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자야, 이번 주말에 감시 업무 있어. 명자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기꺼이. 우리 은희 지킴이가 내 전문 분야지.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많은 집에서 은희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각자의 저녁을 보내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만남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기를 품고 그런 마음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은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사랑도 황혼 로맨스도 좋아. 하지만 마지막 보험은 결국 나를 믿는 마음이야.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